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 오늘도 빠지지 않고 기사로 또 다뤄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있는데요. 이런 기사가 오늘 있습니다. 여당 주도로 내달 법이 폐기되는데 그 법으로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꾸려지고 있다. 이 법이요. 검사징계법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지금 있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들을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여당 의원들이 앞서서 문제를 좀 삼았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꾸자라고 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여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외부 추천을 늘렸습니다. 숫자를 늘리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가능한 덜 들어가게 법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요. 내달 21일 시행이 됩니다. 그럼 아직은 시행 전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한 달여 지나면 바뀔 법을 윤석열 총장한테 적용을 했다.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기사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10일 윤 총장 징계에 앞두고 주목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요. 그러네요. 상황이 좀 묘하죠. 바뀔 법인데.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법안도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장관급으로 높이고 검찰총장은 차관급으로 내리고. 지금은 경찰청장은 대우가 차관급 대우예요. 검찰총장은 장관급 대우인데 이거를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검찰 쪽을 좀 급을 낮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이요. 법을 발의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논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이게 검찰과 감정 싸움 아닙니까? 이렇게 또 기사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찰을 높이고 검찰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사항 전해드렸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지금 굉장히 뭔가 민감한 상황에서 묘한 법안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먼저 앞에서 봤던 기사. 지금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이 검사징계법 이 내용에 대해서 헌법 소원도 제기했고요. 효력정지 신청까지 중지 신청까지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내달이면은 바뀌는 법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금 적용이 됐다. 이 부분에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권에서는 아마 징계위 법안을 바꾼 이유가 외부의 참여를 통해서 예. 검찰 내부 또는 법무부 내부만의 방식을 통한 징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 저걸 발의했고 내년 1월 21일 좀 더 뭔가 이후부터 객관성, 중립성을 네네. 확보하자는 취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렇다면 1월 21일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측면이 그러니까 법이 끝나기 전에 예, 뭔가 있는 하려는 거 거죠. 아니냐. 하지만 이제 그건 징계위가 열려서 어떤 결정이 나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좀 유보적으로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월 21일 이후에 적용될 법안이 아닌 지금의 법률로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더 중요하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라고 얘기해서 이제 기일을 10일로 연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자신의 발언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절차성만 강조했을 뿐이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이제 저 얘기가 하나 나오게 되니까 예. 그렇다면 1월 21일 이후에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볼 때는 1월 21일 이후까지 가게 된다면 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이 갈등이라고 하는 국면들을 앞으로도 한 달 한 달 보름 이상 넘게 더 가는 지날 거잖아요, 수밖에 없는 그러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월 10일 날 징계위가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핵심 거겠죠. 국민들이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 납득 가능한가가 핵심이겠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런 세간의 여론 어떤 징계의 의도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0일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또 하나는 그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을 어떤 의도성만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 자체는 상당히 난망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1월 10일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켜봐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이 징계위 관련해서 두 차례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중립성, 어떤 절차적 정당성 이런 문제까지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기사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10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아니면 또 연기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절차를 또 밟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정해진 절차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10일에 어떤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개정된 법률이 1월 21일 날 이제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뒤로 밀어놨다가는 정말로 정말 난망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쨌든 결론을 내리려고 지금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스텝이 좀 꼬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 일반 검사에 관련돼서는 징계할 거를 예상을 했었지만 검찰총장이 징계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검사 징계법을 개정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늦추다가는 더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제 징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뭐 이렇게 법무부에서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징계법 개정안, 그러니까 법을 바꾸자고 지금 발의해놔서 이게 적용이 이제 될 건데 이 법을 처음에 여당에서 발의할 때는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갈 거 저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나온 거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검찰의 개혁도 이루어지지만 징계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검사 징계법을 좀 투명하게 예. 이렇게 만들었다는 취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주장을 하는 헌법소원의 그 요지와 지금 개정안의 요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취지가 같아 보입니다. 지금. 네네. 취지가 같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더 늦췄다가는 뭐 어떻게 해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를 수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 이 개정안이 내달 시행된다는 게 헌법소원 과정에 또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판단하고 거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가처분 신청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음 달에 당장 1월 21일 날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한 달 뒤에 있는 상황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위헌 가능성의 여부와 함께 이런 부분들이 그 판단의 여부에 효력중지 신청도 지금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여건으로서는 이게 뜻하지 않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반 검사 징계하려다가 검찰총장이 징계되는 바람에 느닷없는 수가 나오게 된 거죠. 굉장히 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고려할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법관 징계법하고 비교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관 징계법에 따르면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안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다 지명하게 돼 있어요. 거기도 다 지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헌법소원을 낸 것이나 가처분 신청을 낸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비교 용례가 있으니까요. 그것들 확인해 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어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일 문제는 말씀하신 1월 22일 날 새롭게 개정되는 법률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하기 전에 징계를 했을 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고려할 수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아마 고려사항이 될 거지만 법관 징계법을 따져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걸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소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날지는 한번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가 고민이겠네요. 이런 상황에 다 지금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요. 자, 최영철 편집위원 그다음 방금 조선일보 기사 아까 총장, 정장 나온 기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경찰청장은 장관급으로 높이고 검찰총장은 차관급으로 내리는 그런 관련 법안들이 지금 계류 중이다 돼 있는데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보시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제 아는 경찰관 중에 한 명이 사표를 쓴대요. 왜 사표를 쓰냐고 물어보면 그분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업을 한대요. 경찰관을 그만두고. 왜 그만둬?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년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경찰이 기소하지 않을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이 갖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죠. 이제 모든 사건을 기소하던 사건이건 불기소 사건이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던 경찰이 이제부터는 기소하지 않는 사건은 스스로 종결권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자체의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이 그렇습니다. 강화가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검찰과 경찰이 어느 정도 대등한 그러한 권한을 갖는 그러한 기관 대 기관으로 간다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경찰청장에 예. 뭐 직급을 높여준다는 거는 아주 뭐 괜찮은 거겠죠. 역할이 좀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고 검경 수사권도 조정이 돼서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것이나 예.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저것과는 관계없이 특정 집단, 검찰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은 좋지만 특정 집단을 또한 조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그러니까 직급을 내리는 거. 그렇습니다. 이건 뭐 직급을 어느 그 기관을 높이는 것은 괜찮지만 예. 어느 기관을 있던 직급을 갑자기 내린다는 것은 결국 그 집단을 폄하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닌가.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입법의 권위를 실추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좀 자중해야 될 것이 아닌지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입법을 하실 때 좀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이 이거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혹시 이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경찰은 청장이고 검찰은 총장입니까? 그건 뭐 과거에 그렇게 이 이름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검찰청장, 경찰청장 아니면 경찰도 경찰총장. 왜냐하면 경찰청장의 직급은 치안총감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서 따오면은 뭐 같이 총이든지 같이 청이든지 그러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기원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경찰과 검찰이 같은 그 직함을 쓴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조대진 정확한 변호사가 혹시 기원은 알지 모르겠는데? 예. 저게 이제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그 헌법을 처음에 만들 때 청장이라는 단어 대신 총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됨으로써 그렇게 계속 이어졌고요.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 아예 그 단어가 들어가 있다. 예, 헌법 안에 총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청장으로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 사항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도 관례적으로 총장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가만히 겁니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 뭔가 총이라는 직급이 들어가면 좀 높아 보인다. 예를 들어서 뭐 총재, 총장 뭐 이런 표현을 좀 선호하긴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검찰청, 경찰청 그러면 청장 아닌가 원래? 이런 의문 제기도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 내용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저 판사들의 판단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 날입니다. 오늘 뭔가가 있습니다. 오늘 전국 법관회의가 열립니다. 법관 대표회의입니다. 한 120명 정도가 오늘 판사들이 모여서 뭔가를 논의하게 되는 자리인데요. 검찰의 판사 사찰 입장을 낼까 합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표명을 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상당히 불리할 수 있고 반면에 이거 별 문제 안 됩니다라고 하면 추미애 법무장관한테 상당히 또 불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여기 뭐 아까 방금 뭐 다뤘던 내용인데요. 헌법소원 얘기도 여기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 총장 징계위 사흘 앞으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0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문 대통령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중징계가 나오면 총장 찍어내기라는 어떤 또 지적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별다른 징계가 없거나 경징계 땐 그럼 뭐 하려고 이렇게 혼란을 끼쳤습니까? 여태 왜 침묵했습니까? 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징계위 또 연기된 갈등은 더 오래 간다. 어떤 선택이든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윤경호 의원님. 그러네요. 지금 이 기사의 해석대로라면 세 가지 경우 모두 굉장히 상황이 좀 힘들어진다 이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부터 추미애 장관이 나서서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겠다, 예. 징계를 하겠다, 해임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할 때 이 사안의 성격은 정치적인 다툼으로 출발도 그랬고 지금 결론도 그렇게 돼요. 그 얘기는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롯이 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엔 방금 신문이 그 제목을 그냥
쓴 거죠. 중앙에서. 예. 어떤 결과도 부담이다. 어떤 결과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상황 여기까지 칼을 뺀 상황에서는 예. 징계가 미뤄지거나 또는 경징계로 끝나면 예. 이건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방적인 승리, 예. 윤석열 총장의 일반적인 승리다. 승리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간의 다툼이라고 얘기가 됐지만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보면 이건 결국 검찰총장과 대통령 간의 다툼은 아니어도 예. 어찌 보면 대립으로 최소한 지금은 그런 대립으로는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마치 지금 차기 주자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금 야당은 아니지만 야권의 예. 가장 유력한 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그래놓고도 이게 정치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본들 예. 이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죠. 저는 처음에 윤석열 총장 사안이 불거진 다음에 두 가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하나는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판사 사찰 이게 사찰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대검 안에 있는 수사정보기획관실인가요? 이게 사실 그 전에는 범죄정보정책관실인가 하는 정보를 취합하는 그렇죠. 기구였다가 그게 왜 필요하냐 문제 제기가 되니까 그걸 바꾼다고 바꿨는데 하는 행태는 여전히 비슷해 보인 거 아니겠어요? 그걸 사찰이냐 아니냐를 제3자가 저는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예. 당사자들이 판사들이 판사 전체도 아니고 한 30몇 명만 성향을 분석한 게 예. 그 사람의 성격이 온화하다 어쩐다 이런 것만 자꾸 불거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시비의 소지가 있는 예. 평가들도 많았거든요. 판사들이 과연 그걸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인 판사들이 이건 문제가 다분히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잊혀져 있습니다. 라임 사건에 현직 검사들이 피의자 범죄인으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사자라고 얘기하지만 범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있었잖아요. 예. 그 사건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죠? 조사에. 그건 당사자라고 얘기되는 사람에게 예.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으면 그건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그건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도 저는 부족함이 없는 사안이다라고 봤어요. 이 두 가지가 저는 최근에 윤석열 총장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판에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자 내일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10일 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징계나 다른 방식은 이건 뭐 이미 한쪽으로 추가 기울어지는 거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건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이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이 중앙일보 기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입니다. 세 가지 가능성을 조목조목 지금 설명했어요. 중징계, 경징계 또는 별다른 징계 없음, 아니면 다시 연기 또는 다른 절차 진행. 세 가지입니다. 자, 세 가지 중에 어느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이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징계위가 이번 주 목요일 날 합니다마는 예. 단 하루에 끝나지 않고 계속 회의를 거듭하고 또 거듭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낼 거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마지막 가능성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징계를 내리든 경징계를 내리든 예. 너무 상대에게 가해지는 충격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중징계가 나오면 대통령이 예. 그것을 사인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사인의 후폭풍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또 경징계가 내려지면 윤석열 총장한테 밀렸다는 그런 성토 분위기가 이어져서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연기 또는 뭐가 절차가 더 이어지면 여기 보세요. 문제점으로는 갈등의 장기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예. 정치가 역할을 하도록 당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년 4월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정치로 통해서 수습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번에 개각의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을 결국에는 경질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을 당에서 내려서 대통령께 직언하지 않을까.
그리고 윤 총장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당내에서 분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윤 총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 입장인데 그러나 강경 입장이 먹히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내버려 두는 전략, 내년 6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러한 전략을 쓰는 그런 고육책도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이번 징계위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면서 징계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기호 의원님하고 최영철 편집위원 전망이 다르십니다. 두 분이 지금 윤기호 의원은 맨 위쪽 중징계 이쪽이고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것도 연기나 다른 절차로 갈 것 같다라고 전망해 주셨어요. 자, 그럼 김종욱 교수님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영향은 무엇일까?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추미애 윤석열 간의 갈등에서 지금 상황 자체는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장 안 좋은 뭐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차대로 진행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징계의 결정 사항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어떤 형태로든지 마찬가지로 저는 추미애 장관은 경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요? 해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해임 결정이 나오더라도 네. 추미애 장관이 뭔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추라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정직 이하가 나오게 됐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감찰을 해서 징계까지 내린 그 과정 자체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불문이 나오게 되면 이건 말할 필요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전 그렇다면 이제 모든 상황들은 대통령의 판단, 결정으로 다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예. 저는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의 경질은 예상이 되는 거고 예. 사실 거기에 상응하게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아무리 검찰총장이 정무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이 사태와 관련해서 오롯이 법무부 장관의 실수 잘못만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총장도 거기에 대한 정책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만 예.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사들 스스로가 금품이나 향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제기가 되고 있고 판사 사찰 문제 같은 경우도 오늘 어떤 토론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분명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검찰총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런 감찰이나 징계가 있기 전에 제가 볼 땐 둘 다 그만두는 게 가장 좋은 수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공반 사태.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온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명 다 대통령이 임명한 예. 사람인데 두 명이 이런 내용들 가지고 계속 예를 들면 갈등을 빚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권 자체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분명히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근데 둘 다 지금 쟁송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절차대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결론이 나게 되면 그것을 수용하고 수용한 임명권자가 최종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결단을 내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롯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뭔가 정치적인 영향력과 무슨 결단을 내려서 동반 사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당위성에 대한 주장을 좀 해주셨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앞선 기사, 동아일보 기사 오늘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린데 이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 오늘 이 판사 사찰 의혹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과연 일단 안건에 올라갈까? 그리고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까? 이 부분이거든요. 2단계 정도가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조대진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일단 하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안건에는 지금 올라와 있지 않는데요. 예. 이 동료 공식적으로 법관의- 안건은 아직 없습니다. 네. 9명이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 지금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법관 회의의 그 공개적인 입장은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불쾌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측에서는 있는 정보 꾸려가지고 우리가 보고한 것뿐인데 왜들 그렇게 불쾌해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검찰을 뭐 재판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법관의 지위라는 게 대단하게 상당히 높은 중립적인 이 지위를 예.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어떻게든 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대단하게 비판하는 성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직까지는 공식 안건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입장은 뭔가 나올 것이다 지금. 일단 마당만 깔아놓으면 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성토들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관회에서 나오는 어떤 입장이
어떻게 돼? 이것도 지금 오늘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 그래서 뭐 언론에 따라서는 앞으로 일주일 뭐 3가지가 큰 일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다. 그리고 또 10일 남았다. 중간에 또 뭐가 있다. 계속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오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회 쪽으로 좀 가보겠는데요. 국회에서는 이제 공수처 얘기를 가지고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기사가 이제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당 공수처법 단독 처리 임박했다. 그러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 비상대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비상대기라는 건 이제 본회의 뭐 이렇게 상임위 이게 그 절차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숫자가 밀리는데 대기를 하면은 어떤 보석이 있는 건지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기 지시가 있습니다. 지금요.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야 뭐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당에서는요. 여야 합의 공수처장 뽑는 거 여야 합의 안 되면 이거 법 개정해서 강행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당 초선 의원들도 개혁 자초하면 안 된다. 강력히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야당에서는요. 제1야당에서는 국민 저항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예상대로라면 오늘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7일 법사위 그리고 9일 통과. 그렇다면 10일은 징계위. 뭔가 이렇게 날짜별로 뭐가 일정이 나와요, 지금요. 자, 그럼 어제 여야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1년 전 거리에서 검찰개혁을 외쳤던 우리 국민에게 공수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공수처를 설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국민이 말하는 대로 신속하고 제대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21대 총선 민의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 공수처법은 처리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일방 처리, 날치기로 처리한 법이고 오늘 내일 즈음에 다시 이 민주당과 그 점에 관해서 타협을 해볼 것이되 민주당이 거부한다 하고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조대진 변호사. 네. 만약에요. 징계위원회가 조금 이렇게 절차가 좀 늦어지고 미뤄져서 해를 넘기게 되고 공수처가 이제 출범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로 꺼내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징계 이유들이 뭐 수사로 착수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예상입니다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 공수처가 이걸 받아서 연달아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여집니다. 여당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을 뭐 공수처로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싱크에서도 나왔지만 예. 21대 그 총선의 의의가 그 검찰 개혁과 공수처에 관련된 통과를 바라는 국민들의 그 의지가 모여서 또 예. 여당을 밀어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루고자 하는 것이지 이게 굳이 꼭 윤석열 총장 하나 잡겠다고 특정 공수처를 인물을 통과하는 건 겨냥은 절대 아니라고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이 말씀이시네요. 듭니다. 네네.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가능성은 가능성은 있다.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권은요. 그러면 또. 정치적 표지변. 방금 전에 영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설명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공수처법은 여당에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사실 야당에서는 좀 반발한 상황에서.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법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에는 야당의 비토권이 사실상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사실상 비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강행을 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서 처리하겠다는 건데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그럼 이거는. 이 집권 여당이 했던 행동들 중에 보면 예. 실을 바늘 허리에다가 꿰어서 예. 지금 단추도 달고 예. 뭐 옷도 고치려고 하고 뭐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습니까? 단추도 자꾸 떨어지고 옷도 꿰맸던 것이 다시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것 통과시킬 때 어땠습니까? 4+1 협의체 만들어서 그때 통과됐던 법이 또 하나가 있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습니다. 그거 통과시켜서 어떻게 됐습니까? 회귀한 위성정당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 다 잃고 자신들도 자중질환해서 서로 싸우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만큼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으면 이 법도 그런 식으로 통과시켰다면 다시 한번 여야가 만나서 그렇다면 그때 너무 우리 급하게 통과시켰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계속 이렇게 통과시킨다면 저 기관이 정통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저 기관이 만들어져서 윤석열 총장을 수사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아 저거 제대로 된 수사구나 정말 멋진 수사구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어떠한 제도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음 정권 되면 저거 또 간판 내려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다시 한번 고려해서 국민들을 한번 바라본다면 다시 한번 고려하고 그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수처라는 것은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다 보면 또 정치적으로 탄압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것이죠. 그 야당의 두려움을 정부가 아니라 여당이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민주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정치는 항상 견제하고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당만 힘을 가져서는 안 되고 야당도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도 여당이 고려하고 그런 면에서 협상하는 것이다. 일방이 밀어줘서는 다수의 폭정이 이루어지는 국회가 돼서는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장 뽑는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의 이제 막판 협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이게 뭐 협상이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과연 어떤 상황으로 가는 건지 오늘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